네,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마지막 승선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또 시끄럽습니다. 먼저 결국 대통령 측근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야당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캠프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19개 국무위원 중에서 딱 한 사람 제외하고 모두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노조 출신,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이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인재 풀을 너무 자기 편으로만 좁혀서 자기들 사람 코드 맞는 사람 심으려고 하니까 사람 찾기가 어렵고. 자,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적인 얘기, 캠프 코드 인사 출신이다. 그래서 캠코더 인사다 이렇게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신 김광진 위원장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웃을 만한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김광진 위원장. 아니 웃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꼼꼼히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하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일단 야당은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뭐 일단 쭉 이 논평을 보니까 뭐 보훈 인사다, 측근 인사다, 코드 인사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당은 이제 보훈 인사가 챙기기 시작된 모양이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당은 캠프 출신 그리고 코드 인사다, 전문성 없는 인물이다라면서 이 능력을 좀 비판하고 나섰고요. 바른정당은 결국 대통령 측근 인사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허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달 초면 청문회가 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야권에서 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은지 기자. 오늘 홍 후보자 일단 첫 출근을 했어요. 네. 어떤 반응을 좀 내놨습니까? 일단 그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짤막한 얘기만 했는데 우선 자신의 각오를 밝혔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꼭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좀 더 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마지막 내각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후의 마지막 승선자라고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캠프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함께 만들었는데 바로 이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공약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공약에 따라서 가슴 벅찼었는데 그 막상 임무를 맡게 되니까 중압감을 느낀다. 좀 더 경험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병규 기자한테 네. 먼저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노은지 기자 얘기대로 홍종학 전 의원이었죠. 의원 네.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 승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자질 논란은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자질 논란이 또 야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일단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뭐 박정희 정권의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을 어떤 히틀러의 나치즘에 좀 비교를 해서 네. 보수 야권의 좀 반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딸이 있죠. 그 일단 부의 대물림을 비판을 했던 이 후보자가 딸에게 그 딸이 이제 8억 원 정도의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거 증여한 거 아니냐, 8억 원대를 증여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반발을 좀 많이 좀 받고 있는데 홍 후보자의 그 이런 논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홍 후보자의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구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서민 중산층의 민생 파탄이 당장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들만 가지게 되고 나는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 사회 분열적인 이러한 그 요소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게 되는 거고요. 자, 노은지 기자 이거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홍종학 후보자 딸 중학생밖에 안 됐다는데 네. 지금 8억 원대 재산이 있다.
지금 강병 기자가 얼핏 얘기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서울 충무로에 있는 건물인데 4층 상가 건물의 일부를 증여를 받은 건데요. 그 액수로 따져보자면 8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중학생 딸에게 증여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어린 딸한테 저 돈을 줄 수 있을까? 특히 또 예금도 1,6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8억 원대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네. 중학생인데 예금이 1,600만 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이렇게 재산이 있고 증여를 했고 증여세 같은 것도 납부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의원 시절에 2013년 국감에서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5년간 상속 증여액이 36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 금수저간의 어떤 부의 대물림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은 왜 저런 식의 증여를 했느냐,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자, 김강진 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홍종학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과연 청문회를 저 정도인데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다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일단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앞에 가장 먼저 이제 주장하셨던 캠프 인사다, 코드 네, 인사다라고 그거부터 먼저 하는 짚어주시죠. 것에 대해서 보자면 이분이 선거 기간에 정책본부장으로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코드 캠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뭐 소득주 정책, 그럼 동반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책 전문가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게 좀 다른 말로 보자면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은 정무직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가장 충실할 것인데 이 두 가지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용어를 일부러 좀 와전으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홍종학 의원을 좀 너무 모르고 그냥 평가하시는 것 같다. 실제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코드 인사다 뭐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이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용인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 경제학 국민들이 교수도 하시고 예, 인정하실 것 경실련 같고요. 뭐 활동도 많이 하신 건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뭐 논문에 있어서는 좀 이런 것 같은데요. 저 논문이 문제가 돼서 한번 쭉 다 읽어봤는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긴 글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인데.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예. 논문 이야기 하시기 전에 자, 논문 이야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살짝 드리고 이해를 돕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은지 네. 기자. 지금 김광진 위원장이 언급한 홍종학 후보자의 논문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박정희 정권 당시를 뭐 독일의 나치즘과 비교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가천대 교수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발표했던 2008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서 1987년 즉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해서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와 비교하는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다른 논문에서는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를 하면서 무조건 좀 비판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중소벤처 기업부이긴 하지만 재벌에 대한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 위원장님 이렇게 재벌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독일의 나치즘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치즘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나의 단어만을 가지고 너무 끄집어내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실제 내용은 이제 당시에 말하고 있는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네.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로 치면 재벌이라고 하는 것, 외국에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복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 히틀러가 가장 많이 폈던 정책이거든요. 이 두 개의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어떻게 국가를 유지하느냐. 우리로 치면 이 급속으로 발전하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체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뭐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던 이제 딸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은지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재산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부여될 때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면 그조차도 뭐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증여세를 현재 불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실련 활동이나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만
그 부의 대물림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 출자나 일감 몰아주기나 증여세를 미납하거나 하는 형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고,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증여세를 인상해야 된다, 네.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뭐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잘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흔히 국감 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중학생, 어떻게 경제 활동도 시작하지 않은 그런 연령에서, 미성년자 연령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가질 수 있느냐. 너무 증여세를 냈다고 하지만 이게 국민적 감정하고 좀 어긋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지적했던 거고, 홍종학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 시절에 그걸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국민적 감정에서 조금 동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후보자 본인이 딸에게 증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손녀에게 증여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좀 답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한번 집중해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김강진 위원장께서는 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후보자 입장도 좀 많이 대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청문회 앞서서라도 계속되는 문제나 의혹거리가 있다면 계속 한번 짚어보도록 약속을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바로 이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공약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공약에 따라서 가슴 네. 벅찼었는데 그 막상 임무를 맡게 되니까 중압감을 느낀다. 좀 더 경험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병규 기자한테 예. 먼저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노은지 기자 얘기대로 홍종학 전 의원이었죠. 의원 네.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 승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자질 논란은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자질 논란이 또 야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일단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뭐 박정희 정권의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을 어떤 히틀러의 나치즘에 좀 비교를 해서 네. 보수 야권의 좀 반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딸이 있죠. 일단 부의 대물림을 비판을 했던 이 후보자가 딸에게 그 딸이 이제 8억 원 정도의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거 증여한 거 아니냐, 8억 원대를 증여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반발을 좀 많이 좀 받고 있는데, 홍 후보자의 이런 논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홍 후보자의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구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서민 중산층의 민생 파탄이 당장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를 너무 자기 편으로만 좁혀서 자기들 사람 코드 맞는 사람 심으려고 하니까 사람 찾기가 어렵고, 자,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적인 얘기, 캠프 코드 인사 출신이다. 그래서 캠코더 인사다, 이렇게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신 김강진 위원장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웃을 만한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장. 아니, 웃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꼼꼼히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예. 하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일단 야당은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뭐 일단 쭉 이 논평을 보니까 뭐 보훈 인사다, 측근 인사다, 코드 인사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당은 이제 보훈 인사가 챙기기 시작된 모양이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당은 캠프 출신 그리고 코드 인사다, 전문 네,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마지막 승선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또 시끄럽습니다. 먼저 결국 대통령 측근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야당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캠프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19개 국무위원
중에서 딱 한 사람 제외하고 모두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노조 출신,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이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인재 풀 성 없는 인물이다라면서 이 능력을 좀 비판하고 나섰고요. 바른정당은 결국 대통령 측근 인사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허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달 초면 청문회가 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야권에서 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은지 기자, 오늘 홍 후보자 일단 첫 출근을 했어요. 네. 어떤 반응을 좀 내놨습니까? 일단 그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짤막한 얘기만 했는데 우선 자신의 각오를 밝혔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꼭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좀 더 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마지막 내각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후의 마지막 승선자라고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캠프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함께 만들었는데